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정확히 6개월 지금 대선일이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체감상으로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준우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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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준우 변호사는 저랑 이름이 두 글자가 비슷해서 아직도 제가 나오면 악플을 김준일 물러가라라는 악플이 나옵니다. 예, 죄송하게 그러니까요. 예. 생각합니다. 늘. 그러니까 네. 제가 나왔을 때도 네. 김준우 욕을 하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예, 김준우 변호사님 거듭 오랜만에- 얘기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예, 네.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네. 서양호 정확하게는 두문정치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정치와 사람 연구소 소장입니다. 정치와 사람 연구소가 또 되셨군요. 예,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정확하게 뭘 연구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나오셨고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선 때도 저희가 네. 모시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정확하게 평론하기로 유명한 세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평론하시는지를 좀 신뢰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표율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난 대선을 넘어섰어요. 네. 오후 7시 기준으로 77.8%. 지난 대선이 2022년 대선이 77.1이었으니까 최소 0.7%포인트 이상. 지금 추세라면은 78%가 넘을 것 같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건대는 후보가 3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의미한 수치를 맞습니다. 찍는 분이 예, 세 분. 예. 그래서 중도도 막판에 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그냥 양쪽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투표장에 안 나오셨을 분들이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그동안 쭉 나온 걸 보면 대략 한 막판까지 이제 무응답 내지는 이렇게 부동층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한 3% 정도 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이번에는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양쪽은 어차피 총력전이기 때문에 다 이제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수치가 높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내란 심판이기 때문에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투표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싶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이번 대선의 투표에 높은 기본 원인인 것 같고 여기에 추가해서 그 안에서 신보수 구보수 즉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보수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일정하게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 있었는지 내지는 20, 30대 세대 변수가 좀 얼마나 있었는지 예. 요 대목들 서부 그 부차적인 문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내란 종식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심판 선거고 중도 보수의 선택지가 더 많았던 2017년 대선 때 투표율이 75%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종훈 서양호 두 분 선배님들 얘기가 아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도 좀 더 높다. 예, 20세기 말고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모두 의외일 거다. 그래서 표의 그 개표 결과에서 제가 볼 때 순위가 달라지긴 어려울 겁니다만 예. 그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약간 알 수 없는 200만 표 내지는 100만 표 정도가 새로 좀 붙은 거 아니냐. 저는 한 75% 정도로 봤는데 그래서 예. 보수도 포기하지 않은 거고 중도도 찍을 사람 없어하고 안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왔다. 요거는 좀 예측의 범위를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 못하셨어요? 네, 74, 5 정도로 봤는데 조금 떨어질 거다. 네,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제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진행도 하지만은 출연도 하는 방송이 있는데
한 군데서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한 군데서는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는군요. 리스크를 분산해야 돼요. 리스크를 분산해야 됩니다. 이종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초 투표율 이게 누구한테 그리고 유불리가 있을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지난번 대선하고 뭐 크게 많이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다만 의외로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조금 강세를 보여서 조금 더 올라도 오르는 정도 아닐까. 그래서 많이 나오면 어쩌면 80%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예. 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인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의 20대 때 77.1%보다 낮게 본 이유는 아마도 이번에 그 내란 때문에 보수 결집 요인이 좀 줄어들고 특히 보수가 신보수 구보수로 나뉘면서 승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수의 결집력이 저하돼서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봤던 거고 예. 반면에 좀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진보의 결집 요건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내란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진보 진영 플러스 거기에 동의하는 일반 민주주의적인 과제, 상식적인 과제에 동의했던 중도층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특히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까지 포함해서 투표율이 좀 오를 것이다라는 두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투표율이 이 두 전망치를 앞서는 정도 80%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이 내란 심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아까 수치를 좀 잘못 얘기했는데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 대결할 때 75%대였고요. 예. 그 17년 대선은 77%대였네요. 예, 70.2%. 예. 그러니까 똑같았다는 건데 음.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약간 정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77.2%였다가 77.1%로 됐죠. 예, 거의 비슷하게 예. 두 번의 대선이 유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또 댓글이 달리겠네요. 뭐요? 예, 관대지시죠. 네. 우리는 이 정도는. 그래도 바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이제 2개월간의 대선 이제 운동 기간을 좀 복기도 해보고 이 후보는 이 진영은 왜 이랬을까 이런 선택에 대해서 좀 해설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4월 4일날 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든 심판선거라는 서양호 소장님의 뭐 말이 크게 틀린 부분은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지지율을 좀 뒤집거나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들 복귀를 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출발 당시에는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좀 하면서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도 표심이 꽤 결집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저는 TV 토론 거치면서 그 민주당이 약간 전략을 좀 잘못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역습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역습이 들어왔을 때 뭐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너무 부자 몸조심하듯이 TV 토론했다 이런 건가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경선 때부터 몸조심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로키 전략으로 해서 가능하면 한 발언도 많이 안 하고 준비된 발언 이외의 발언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왔고 TV 토론 초반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어 위주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호텔 경제론 공격하고 또 뭐 커피값 120만 원 이제 논란 공방 벌어지고 그때부터 약간 전략적인 미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TV 토론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약간 좀 피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게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엔 뭔가 좀 밀리니까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했던 측면이 좀 있고 예. 3차 TV 토론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잃은 게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많이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댓글에 대해서 예. 문제점 지적한 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른바 거죠? 젓가락 발언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장에서 2021년도에 한번 그 사과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때도 사과를 했고 여전히 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들 발언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명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사실은 이게 이슈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게 그 자리에서 이건 뭐 신변 잡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는 식으로 넘어간 데다가 그 이후에 곧바로 이준석 후보를 막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발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예.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가 그냥 확 소환이 되면서 이게 뭐 지난 며칠간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봐도 빅데이터 이런 걸 봐도 그 아들 발언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이게 그게 이슈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슈는 워낙은 계속 로키로 하면서 가족 이슈, 뭐 김혜경 여사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이렇게 쉬쉬쉬하면서 그냥 왔던 건데 예. 이게 갑자기 분출을 해버린 거죠. 민주당이 오히려 자극을 함으로 해서 더 분출이 알겠습니다. 돼버렸다. 예. 그 바람에 좀 약간 그 미스가 나는 걸 보고 이 민주당이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적 고민 이런 게 좀 좀 준비가 안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일단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발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TV 토론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리스크 관리라든지 대응이 좀 잘못해서 많은 실점을 해오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보자면 먼저 그 이번 12.3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했던 국민 여론 대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간극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극들을 극복해 나가고 내란에 반대한 모든 사람들을 탄핵 연대로 품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위한 더 강한 그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지지하지 않고 있는 중도적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선거 전술들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초반에 대법원장 그 탄핵 문제라든가 예. 이런 강공 카드들 그 당 선대위에서 미리 꺼내면서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더 많은 그 지지층들 포섭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지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지지 행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선거 전술에 아주 충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수의 기본적인 선거 전술은 선거판을 네거티브 판으로 만들어서 합리적인 그 유권자들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선거판을 떠나서 진영 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35%의 진보와 35%의 보수가 남아서 그중에 캠페인이라든가 우연적인 단일화라든가 우연적인 요소로 40%에 근접한 표를 갖는 사람이 아슬하게 신승하는 이 구도를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이고 비전이고 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반 이재명의 네거티브 전술을 효과적으로 공세를 했는데 그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보수 내 경쟁에 있어서는 새로운 그 비전이나 참심함이라든가 내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한 것들이 그 확장성들의 제한을 가지고 합리적인 보수층까지도 이준석 후보에게 일부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높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에는 대단히 많이 제한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서양호 소장님의 말씀하신 보수는 항상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서양호 소장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명확하게 강조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보기엔 네. 양쪽 다 네. 똑같은 것 예,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살아야 되니까 네. 방송단은 그럼요. 서양호 개인은 어떻게 되든 저희 관련 없습니다. 뭐 저희는 살아야 되니까. 예, 정치색을 김준호 변호사. 드러내서 좀 그렇지만 예. 뭐 토론회 보면 정책 얘기는 권영국 후보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유능한 선거 전략을 쓰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젠다 설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아젠다를 새로 꺼내는 건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좀 거친 안들이 나와서 철회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그럼 이재명은 무엇을 하나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난번 대선보다 훨씬 더 몸조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약집을 보시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 뭐 몇백만 호를 짓겠다, 뭘 하겠다, 막 예산이랑 돈이 막 빵빵 적혀 있거든요. 공약집에. 예. 이번에 숫자가 완전 사라져 있습니다. AI 100조도 뭐 펀드하고 민간 투자 합치겠다는 거지 순수 정부 재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완전히 그 특히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집에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공약에서 논란될 것도 별로 없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제기하는 네거티브 그 자체가 그대로 의제가 돼버리니까 의제를 다른 의제로 덮어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있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내란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이후의 대선이라고 하는 심판 구도를 넘어설 전략이 뭐 보수나 2등 후보, 3등 후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순위를 뒷바꿀 순간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좀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심판 선거는 작년 총선에 끝난 거고 대선은 미래를 조망하는 선거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구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보수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보수가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를 택한 순간부터 이미 과거로 계속 과거와 공존하겠다는 전략을 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구도 자체가 크게 지축이 흔들릴 만큼 변동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의 심판 선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를 좀 세 분은 여쭤볼게요. 이제 정치 색깔이 어쨌든 세 분도 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 자, 중도 보수 선언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민주당의 중도 보수 선언, 그게 뭐 처음에는 중도 보수 얘기했다가 중도 정당이라고 얘기했다가 좀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한국 정치의 좀 지형 변화를 이끄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아요. 이때면은 민주당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서 중도 보수를 얘기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극우가 되는 것인가? 그럼 개혁신당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그러면 왼쪽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좀 그 발언들을 어떻게 보셨고 그게 실제 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와 맞물릴 수 있는지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대놓고 중도 보수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요. 오늘 그리고- 처음 알았네요. 제가 네. 그거. 아 그러죠. 모르는 분 거의 없을 텐데요. 아마 예. 방송가 쪽에서는 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늘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저야말로 가장 정체성이 그래도 좀 분명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막 중도 보수 이야기하는데 별로 내 편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그러셨군요. 편처럼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예,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자꾸 결정적일 때는 도로 그 회귀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 뭐 이러면서 뭐 성장 막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기본사회 또 막 얘기를 하고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산토끼 잡으러 막 이제 나왔는데 이 집토끼들도 혹시 이게 또 동요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격이랄까 좀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에 있는 저 같은 진짜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그 진정성을 확실하게 인정받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믹스 앤 매치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야말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확실히 성장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할 수 있을까? 아마 또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던 포인트다. 그리고 만약에 중도 보수 후보를 표방을 했다면 오히려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 쪽에 단일화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놓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렇게 구애를 했어요, 둘 다. 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준석을 저렇게 막 공격을 처음부터 하질 않았어야 맞는 거죠, 이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준석 후보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초반부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중도 보수가 아니라는 거를 사실은 온몸으로 보여준 행동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적인 거지 앞으로 정치 구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예, 권영구 후보의 발군의 실력들, 그분이 살아온 헌신적 삶이라던가, 예. 그리고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질타들, 그리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들 아주 돋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권영구 후보의 돋보임 뒤에는 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원에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 다투어 나가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진보라고 하는 공간을 권영구 후보가 오롯이 좀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향후의 정치에서도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은 한 색깔의 한 톤의 뭐 계급 정당이라든가 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연합 정당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연합 정당을 견인하고 견제해준 역할들을 진보 정당들의 몫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서의 권영구 후보의 개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이것이 좀 다양한 색깔의 소수 정당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총선 그리고 그 다음번의 대선에서는 보다도 좀 그 발전된 형태의 각각의 정당들의 색깔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의 단면을 이번 대선에서 약간 보여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딜레마적인 잠시만요. 상황. 네. 잠시만 먼저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도 이제 고백을 하셨으니까 서영호 소장님도 중도 보수라고 고백을 하셨고, 서영호 소장님은 민주당이시죠. 네네, 저는 뭐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예. 예. 민주당, 찐 민주당. 찐 민주당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게 이재명 후보 따라서 중도 보수에 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네. 김준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기는 아닌데 워딩이랑 이게 뭔가 이제 그게 뭐가 안 맞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17년 촛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자기는 중도 정당이지 진보 정당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사 찾아보면 그때 뭐 박지원 의원도 예전에 그 탈당해서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 또 그런 얘기했고, 문재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도 정당이다. 근데 갑자기 집권하고 나서 자기네가 진보 정당이라고 참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이제 근데 문제는 돌아오면서 중도 정당이라고 그냥 했으면 되는데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약간 의구심이 떨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좀 찝찝한 그런 게 있는데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2012년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이랑 선거연대를 합니다. 그때 진보 노선을 가다가 이게 한계가 있겠다 싶으면서 2016년 총선에 문재인 대표가 2선 후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앉혀요. 예. 중도 모델로 가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의당이 전국적 선거연대를 하자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는 안 한다. 운동권이랑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울산이나 창원 같은 데서 단일화를 지역구 차원에서 이끌어냈지만 어쨌든 중도 정당이라고 포지셔닝하면서 그에 맞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당을 또 이렇게 단일화의 선대위까지 포함시켜 놓고 네. 우리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장르랑 실제 컨텐츠가 뭐가 계속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 선거 전략으로서 중원을 더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DNA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번에 그 TPO가 뭔가 좀 맞지 않으면서 그 중도 보수 선언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가 네, 이종훈 보건대는 평론가님. 앞으로 그 민주노동당이 다시 부흥기를 맞을 것 같아요. 부흥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의외로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뭐 정의당, 민주노동당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권영국 후보 보니까 이거 좀 민주노동당이 다시 살아나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레프트 윙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지난번 대선 때 고백했듯이 중도 보수하시오. 이렇게 아마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예. 의외로 좀 먹혀들 여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레프트 윙을 맡으려면은 의석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외 정당이라서 이게 대선 때야 TV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주목을 받지만은 유의미하게 왼쪽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총선 때
의석 꽤 얻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굉장히 덕담이 많이 나. 권영무 후보와 민주당 정당의 진보 정당의 독자적인 네.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기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번 그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부로 남용했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내용에 공약을 했던 분들을 보면 그 1당 2당들이 대부분 다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들을 국회로 이관한다던가 감사원을 국회로 독립한다던가 뭐 이런 재반 장치들을 얘기했는데 분권과 함께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반드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저는 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런 분권을 더욱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제 정당들이 이렇게 모였듯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개혁까지 동의하는 이 재정당과 함께 몇 가지 최소강령이면 최소강령, 뭐 평화통일, 경제, 민생, 복지 이런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정을 제안했더라면 향후에 그런 군소정당들 다양한 작은 정당들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선거 기간이 끝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6월 4일부터 국민의힘이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겨서 예. 승복 못하겠다고 반대 집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서초동이라고 하면 법원 앞으로 법원 간다고? 앞으로 가서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낸다던가 뭐 불법 선거했다던 뭐 있었다던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걸 통해서 선거 불복 운동할 가능성이 매우 그럼 높은데 서초동 천막당사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의석과 더불어서 국회 의석뿐만 아니라 제 정당들과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지만 설득되어서 함께할 사람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포괄하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연정에 대한 제안들을 예.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향후에 뭐 재보궐선거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정책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국정 지지율이 막 출렁출렁해서 정권을 빼앗기는 사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연정은 입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노동부 장관을 권영국 대표가 맡는다든지 노동부 뭐. 장관은 경제부처에 있는 산업개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미묘한 게 많을 텐데 복지부 장관은 제가 볼 때 예. 뭐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별로 없고 현실적 재원에 대한 문제, 우선순위에 예.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나 환경 이런 쪽은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듭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에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도 노동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그것과 그걸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말씀 예. 들으면 도로 좌로 간다는 뜻인데 뭐 오히려 예. 연정 얘기하면 뭐 그 개혁신당 쪽하고 뭐 해서 그쪽에다가 그건 뭐 3차 연정을 토론에 한다거나 상황이 그런 너무 거예요? 짙어가지고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연정은 조금 그러면 어렵지 이게 않을까. 외연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예. 예, 뭐 다양한 정치 지형.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학계 평가나 뭐 시민사회 쪽은 아니고 정치계 쪽 평가 부분을 받아 안아서 우리 서영호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부라고 안 하고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좋게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소수 정당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에 이응 동의어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0% 득표였고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24%,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 좀 넘었고 유승민 후보랑 이제 심상정 후보가 한 6%씩 이렇게 차지를 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뭐 나중에 국민의당이 좀 찢어서 뭐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정당들이라도 좀 끌어안는 방식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은 1%도 되지 않는 차이로 집권을 했으면 예. 이걸 대선 승복을 하려면
민주당과의 협치 혹은 민주당과 공약의 교집합이 있는 걸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내일 새벽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많은 그래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득표 구성이 이재명 정부 1년차, 2년차에 또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뭐랄까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내일 새벽 2시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네. 다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 권력을 잡으면은 혼자 먹으려고 하더라. 뭐 이런 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모두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투표가 끝납니다. 한 15분 이후에는 투표가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짧게 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짧게 여쭤볼게요. 뭐 숫자로 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을 것이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을 넘을 것이냐,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을 것이냐. 요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수치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드디어 제게로. 예. 이거 잘못 예측하면 또 이제 엄청난 이제 댓글이 또 달리겠죠 나중에.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리진 네, 않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저희는 평론하는 사람이지 예. 예언가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45, 40, 15, 42. 아니 다시 한번. 45, 40, 15. 그러니까 45. 이재명 후보 45, 아,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 40, 40. 이준석 후보 15. 아, 이준석 후보 15요?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양호 소장님은 저는 뭐 그 대선 그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여론조사 흐름에 보여줬던 1강 1중 1야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50, 김문수 40, 그리고 이준석 10의 이 구도가 변화할 만한 특별한 동인이 없었다. 오히려 실점하는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TV 토론에서의 여성 차별, 여성 혐오 발언이라던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그 정책과 비전 없는 네거티브 일관 공세들 보면 큰 흐름 5-4-1을 뭐 역전시킬 만한 큰 변화의 흐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한 가지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내란을 통해서 6개월이 넘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3년 동안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들이 40% 이상 결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면에는 보면 보수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더욱더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는 5-4-1을 특별하게 흔들 만한 변수가 없어서 그런 구도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내란 심판에 대한 한국 현대사를 경험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영화로 그 체험한 20대들이 이 심판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51.6%인가요? 예. 그 득표율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5-4-1 구도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면은 권영국 후보는 0%예요. 자, 김준우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5051 뭐 3940 예. 67 23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50 47, 3 정도에서 예. 1% 정도씩 빠지거나 붙거나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53대 47이라고 하는 구도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그 이제 비례대표 기준으로 득표율을 보면 예.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녹색정의당 당시 정도 요거를 합치면 5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일 때 3.6%가 있고 그때 지금 이제 탓했지만 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우리공화당일지 좀 있습니다. 이제 예. 뭐 그리고 지금 새미래가 그때 1.7%인가 얻었고 뭐 자유통일당도 2. 몇 %인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합치면 대략 53대 47인데
이거를 2017년 그때는 투표율이 66%였잖아요. 작년 총선은. 예. 근데 이번에 77%, 78% 되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17년 대선 한번 바라봤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가 40%고 심상정 대표가 6%예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때 20%를 얻는데 호남에서 한 100만 표 정도를 얻거든요. 그 표는 사실은 이런 구도에서는 국힘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한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대략 이렇게 좀 셈을 해보니까 예. 기본적인 구도는 53대 47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 2, 3%더 붙어서 예. 요게 그냥 그대로 갈지 여기서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저는 좀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합쳐서 53%가 네, 나올 네, 것이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쳐서 47이 나올 네,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선전 여부는 이제 지지율이 쭉 올라가긴 했었는데 예. 제 경험상 3당 이하의 후보는 본선 투표에 가면 사표 심리가 작동해서 무조건 일단 빠집니다. 예.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설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율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건 더더욱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분의 말씀을 공히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좀 여쭤볼게요.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트럼프랑 통상 협상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탄핵, 그러니까 내란 수사도 이제 검찰이 하는 거지만 한 뭐 더 특검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50%만 넘으면 아마 압승이라고 이제 또 평가를 내릴 겁니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 초기 그 여론 지형을 보게 되면 60% 이상으로 이기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덜 받는 건데 결국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관리 나선 거 아닙니까?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뭐 그 지금 파기완성된 그 법안 그것도 이제 바꾸고 공직선거법도 바꾸고 해서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거의 그 죄가 없는 상태로 그다음에 재판도 중지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드라이브 걸기 시작하면 바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60% 이상이었어도 그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예. 50% 정도 넘었다고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서영호 소장님. 네, 국제적으로는 뭐 미국발 그 통상 위기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마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 다 그 비상경제 대응 TF 말하는 것처럼 민생경제 해결하는데 그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 대선 끝나고도 승복하지 않은 이 분열과 갈등들이 아주 골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끈을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반대하고 탄핵하고 적대시하는 이 악순환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의회도 다수파를 가지고 있고 국정까지 운영한다면 저는 좀 그 포용적인 모습으로 정치를 복원시켜서 안정적인 국민들의 개혁 과제라든가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 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 아마 대선 승패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당에서는 당권을 둘러싼 치열한 그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힘. 대선 패배를 둘러싼 국민의힘. 예, 책임론과 당권의 향배 전당대회들이 잡혀 있고 예. 민주당도 이제 그 입각과 더불어서 개각 인사들 그리고 전당대 원내대표 선거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그 원만하게 잘 그 진행되어야지 비상경제 대응이라든가 미국발 통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이 모아질 텐데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감동이 있는 내각 구성, 국무총리 인선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 그게 굉장히 삐그덕거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단은 했고 입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이고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다소 거친 법안들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정제된 법안을 좀 낼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보법으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 시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기재부에서 예. 막 할 텐데 이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이거 그리고 지역별 이슈들 어떻게 챙길 거냐, 요거 관련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10초씩 차기 정부에 말하는 점, 덕담 아니면은 뭐 요구하는 점.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혁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을 때는 그걸 정무적 개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추미애 장관 당시에 검찰개혁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완성도 있는 개혁을 해달라 주문하셨고요. 서양호 소장님. 네, 대선 승리는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에 지지해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안정적 국정 운영을 성공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합 정치의 정신, 연정 정치의 정신을 가지고 다수파를 만들어서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제부터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원 평론가님. 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발 소통 좀 하고 사십시오. 네. 소통, 예. 소통을 가장 안 한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도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종훈, 서양호, 김준호 세 분과 함께 21대 대선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